당신은 지금 이 순간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도 버텨야 해인가요? 거울 앞에 선 당신의 얼굴은 낯설고 당신이 내뱉는 말들은 진짜 당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고 밤이면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가요? 이 모든 것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딸로, 좋은 아내로, 좋은 어머니로, 좋은 며느리로, 좋은 직장인으로 당신은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네 라고 대답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후회합니다. 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모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가면처럼 느껴집니다. 밤에 이불을 덮고 누우면 눈물이 흐르는데 왜 우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혼의 비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 비명은 조용합니다.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렸는가? 이것은 단순한 우울이나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짜 자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당신의 본질이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는, 특히 여성으로서 살아온 우리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배웠습니다. 개인의 욕구보다 집단의 조화를 우선하라고 들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이기적이고 거절하는 것은 무례하며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사치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배웠습니다. 참는 법을, 양보하는 법을, 미소 짓는 법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포기하고 가족이 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대신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당신의 열정을,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20세기 정신분석학의 거장이 말했던 그 순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그 밝고 수능적이고 착한 모습 뒤에는 또 다른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화가 난 자아, 지친 자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은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면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할수록 그것은 더 크게 자라나 결국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원인 모를 두통, 만성 피로, 소화 불량 불면증, 이 모든 것이 억압된 영혼의 언어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음으로는 괜찮아 라고 말해도 당신의 몸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길입니다. 당신이 다시 당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이 더 이상 가짜 미소 뒤에 숨지 않아도 되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아니요 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네 라고 말해 왔습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이 할 수 있든 없든, 당신이 진심이든 아니든 항상 애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착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요입니다. 진심이 아닌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당신을 작게 만드는 상황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당신에게 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죄책감, 분노, 슬픔. 오랫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처음에는 압도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것이 맞는 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먼저 고름을 빼내야 합니다. 집을 새로 짓기 전에는 낡은 것을 허물어야 합니다. 진짜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가짜 당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도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정신의 깊은 층에는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습니다. 개인적 무의식 너머에 집단적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상처를 안고 같은 질문을 던지며 같은 빛을 찾아 헤매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픔을 숨기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죽음에서 재생으로.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의 지도입니다.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영혼의 귀환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첫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이 다시 당신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당신이 나를 잃어버린 순간, 당신은 언제부터 당신이 아니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진행되어서 당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했던 그날, 착한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울고 싶었지만 참았을 때, 화가 났지만 웃었을 때, 두려웠지만 용감한 척했을 때, 그때부터 당신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감정을 숨기고 기대되는 반응을 보이는 법을. 이것이 바로 가면의 탄생입니다. 정신분석의 언어로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처음에는 보호막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때로 냉혹하고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얼굴에
달라붙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가면과 진짜 얼굴의 구분을 잃어버립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모범생 효녀, 좋은 친구, 헌신적인 직원, 완벽한 아내, 희생적인 어머니. 각각의 역할에는 대본이 있었고 당신은 그 대본을 완벽하게 암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무대 위에서 대사를 읊고 있는데 객석에 앉은 또 다른 당신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인가? 하고 묻습니다. 무대 위에 당신은 웃고 있는데 객석에 당신은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당신의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적 자아가 갈라서는 순간입니다. 의식적 자아는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웃고 잠을 잡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 자아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울부짖습니다. 나를 봐줘. 나를 들어줘. 나는 여기 있어. 처음에는 작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 가끔씩 느껴지는 공허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느낌. 하지만 당신은 이것들을 무시합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러나 무의식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면 더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신호는 점점 강해집니다. 두통이 찾아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멈춰. 돌아봐. 변화가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증상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두통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바쁘게 지냅니다. 문제의 근원은 건드리지 않은 채. 하지만 진짜 치유는 증상의 제거가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진짜 자신을 숨겼나요? 왜 가면이 필요했나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을 바꿨습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모범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들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희생적인 어머니가 되려고 했습니다.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얻은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한 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가면이었습니다. 당신이 연기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더욱 슬픈 것은 당신조차도 진짜 당신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으려고 하면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할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그것 없이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았기에 원래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중년의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위기는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외침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았는가?
나는 앞으로 누구로 살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으로서 이 질문은 더욱 절박합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하라고 배웠습니다. 자기 희생이 미덕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묻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자녀들이 자라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바뀌면서 갑자기 텅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 안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질문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들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질문들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또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를 다시 자신에게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위기는 개성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가치와 역할을 벗어나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부정하고 억압했던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이기심, 분노, 질투, 나약함, 우리가 나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어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빛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림자 없는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우리 안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천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착한 사람만 되려고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이 화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이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라는 단어의 힘, 아니요, 이 두 글자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당신은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독 이 단어만은 목구멍에 걸립니다.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무언가가 막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아니요 라고 말하려고 하면 즉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결국 당신은 다시 네 라고 말합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어도,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후회합니다. 왜 또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왜 나는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까?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곳에 뿌리내린 믿음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차간 아이는 말을 잘 들어야 해. 순종이 미덕이야. 내 의견보다 어른들의 말씀이 맞아. 참는 것이 이기는 거야.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모든 곳에서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순응하라. 조화를 유지하라. 파도를 일으키지 마라. 눈에 띄지 마라.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집단의 조화가 개인의 의견보다 중요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배려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양보하고 희생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당신을 지배해온 믿음 체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을 깨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면 당신의 내는 의미가 없다는 거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거절할 자유가 없다면 당신의 동의는 진짜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요입니다. 의무입니다. 역할 수행입니다. 당신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내는 진심이 됩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 됩니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아니요는 거부가 아닙니다. 아니요는 경계입니다. 경계는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표시하는 선입니다. 건강한 경계가 없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욕구, 기대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해온 사람들은 경계가 희미합니다. 당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책임과 타인의 책임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당신이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화나면 당신이 그들을 달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면 당신은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의존입니다. 공동의존 관계에서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헌신적인지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주고 또 줍니다. 당신이 텅 비어도, 당신이 지쳐도, 왜냐하면 주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쓸모 없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함으로써 이미 가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짓, 내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진실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진심이 아닌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요구에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관계에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당신을 작게 만드는 상황에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관계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니요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해온 사람들은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이기적이 되었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당신이 다시 무너져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새로운 경계를 지킬 것인지 결정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아니요에 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당신의 내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편리한 당신이었습니다. 그들을 놓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정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진실한 자아로 살기 시작하면 진실하지 않은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충실할 때 당신은 당신의 진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면이 아닌 얼굴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역할이 아닌 본질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런 관계들은 깊고 진실하고 지속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이 아닌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진심인 것에 네 라고 말할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아니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의 필요에 네 라고 말할 시간을 갖습니다. 당신이 거짓 관계에 아니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진실한 연결에 라고 말할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원하지 않는 모임 초대에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맛없는 음식을 더 먹으라는 권유에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침범하는 전화에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하지만 연습할수록 쉬워집니다. 그리고 점차 더 큰 것들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일에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삶에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매번 아니요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당신 자신을 되찾습니다. 매번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더 온전해집니다. 매번 진실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힘을 준다는 것을, 그것이 당신을 존중받게 만든다는 것을, 그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의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반응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 주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으로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상대방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놀람, 당황, 그리고 어쩌면 분노.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이런 말들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당신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당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여기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너는 저런 역할을 해. 이 계약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모두가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당신이 항상 베푸는 사람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은 받는 데 익숙합니다. 당신이 항상 듣는 사람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은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당신이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은 우선권을 갖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이 역할을 바꾸려고 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균형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사용합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난 실망했어.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사용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힘든지 호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둡니다. 차갑게 대하고 연락을 끊고 침묵으로 당신을 벌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전의 너로 돌아와. 이때 당신 안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자아가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자격이 있어. 나는 나를 존중할 권리가 있어. 다른 쪽에서는 오래된 자아가 속삭입니다. 베이와 내가 뭘 했어? 다들 화났잖아.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 그게 더 편해.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저항입니다. 변화를 향한 의식적 욕구와 현상 유지를 원하는 무의식적 욕구 사이의 갈등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자유를 원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안전을 원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에게 안전이란 익숙함입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고통스럽더라도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변화의 대가가 너무 크다고 느낍니다. 관계의 균열 갈등 고독, 이 모든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을 씁니다. 다시 내라고 말합니다. 다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이 불편함을 견뎌내세요. 변화는 항상 혼란을 동반합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그 사이의 공간, 이것을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문턱의 공간, 과도기, 이 공간은 불안정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지만 아직 새로운 당신도 아닙니다. 당신은 중간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또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날개를 펼치는 공간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는 완전히 분해됩니다. 액체가 됩니다. 모든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죽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탄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의 진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래된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슬픕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들은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어떤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이것을 상실로 보지 마세요. 이것을 정화로 보세요.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오래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진짜 당신과 공명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면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아니요를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계들은 다릅니다. 얕지 않습니다. 거래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역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킬 때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인정할 때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의 회복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면 당신은 가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인정하면 당신은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릅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는 내부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성에서 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은 외부 중심에서 내부 중심으로의 이동입니다. 정신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아의 통합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분산되고 분열되었던 자아가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여러 개의 가면을 번갈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얼굴로 살아갑니다. 집에서의 당신, 직장에서의 당신, 친구들 앞에서의 당신이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성입니다. 이것이 통합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주변에 파급됩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당신이 진실해지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할 공간을 줍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 자신이 될 권리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역할을 강요하지 않는 사랑, 가면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 그리고 이런 사랑은 깊고 진실하고 지속됩니다. 당신의 변화는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주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은 진정으로 타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텅 빈 잔이 아니라 가득 찬 샘물처럼. 그러니 계속 걸으세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죽음에서 삶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당신이. 그림자와의 만남. 이제 우리는 여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당신 안의 어둠과 마주하는 것. 우리는 모두 밝은 면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선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강한 모습만. 하지만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부정하고 숨기려는 면이 분노, 질투, 이기심, 나약함, 복수심, 욕망, 두려움, 증오,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 우리는 즉시 그것들을 억누릅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착해. 나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렇게 부정하면 할수록 이 감정들은 더 깊이 내려가 무의식의 어두운 구석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들은 썩어가며 독이 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판단한 모든 것입니다. 사회가, 부모가, 종교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한 모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착한 아이는 화내지 않아. 질투는 나쁜 거야. 이기적이면 안 돼. 약한 모습 보이지 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들을 억압했습니다. 의식의 영역에서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추방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림자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림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투사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의 이기심을 부정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분노를 억압한다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화를 잘 낸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종종 당신 안에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우울, 신체적 질병,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폭발로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참고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한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요.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림자와의 진정한 만남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쁘다고 여겨온 모든 것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도 화가 난다. 나도 질투한다. 나도 이기적이다. 나도 때로는 복수하고 싶다. 나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둠이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빛 속으로 끌어낸 그림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분노를 인정하면 당신은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폭발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적절하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약함을 인정하면 당신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다 무너지는 대신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기심을 인정하면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돌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희생하다 텅 비는 대신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통합은 제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용입니다. 당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온전함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의 수용에서 옵니다. 한국 문화에서 특히 여성에게 이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해심 많고 인내심 있기를 기대받습니다. 화를 내면 히스테리컬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챙기면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나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가면을 씁니다. 더욱더 깊이 그림자를 묻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 이 모든 면들이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분노는 때로 정당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신 안의 슬픔은 당신이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실을 슬퍼한다는 것은 당신이 소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의 두려움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의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 안의 욕망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선함과 악함,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당신이라는 독특한 존재를 만듭니다. 정신의 성숙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을 흑백으로 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틀린 것. 하지만 성숙한 어른은 회색, 지대를 이해합니다. 복잡성을 받아들입니다. 모순을 포용합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성숙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항상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첨예하다 없는 처지에 엄비액점대 삼내려고서 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인간이 됩니다. 진짜 인간이.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당신을 더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완벽한 사람은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차갑고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그들은 진짜입니다. 그들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짓의 어둠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어찌 어둠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우시했어요. 압니다. 당신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약함에 연민을 느낍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민입니다. 판단 없는 이해입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나는 이런 면도 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이것도 나의 일부야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전체 존재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변형입니다.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통합하면 그것은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가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확고함이 됩니다. 질투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통합하면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나도 저것을 원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약함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통합하면 그것은 연결의 통로가 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물입니다. 연금술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속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변형에 관한 은유였습니다. 납은 무겁고 둔하고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과정을 거치면 그 납은 금이 됩니다. 빛나고 귀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당신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변형시키세요.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무섭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니,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생각과 감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가진다는 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억압하고 부정하면 그것들은 통제할 수 없게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다루면 그것들은 지혜가 됩니다. 당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면 당신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이 나의 경계를 침범했을까? 어떻게 건강하게 이것을 표현할까? 당신이 질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당신은 남을 헐뜯는 대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그것을 향해 갈까? 이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의식화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되지만 의식화된 것은 선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당신을 조종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모른 채 반복적인 패턴에 갇힙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의식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을 따를 것인지,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이것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온전해집니다. 더 완전해집니다. 더 전체적이 됩니다. 전체성이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선함과 악함을 모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성에 도달할 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완벽합니다. 내면의 목소리 찾기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았다면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지?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 침묵만 돌아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뭘 원하세요? 남편은 뭘 좋아해? 아이들은 뭘 필요로 해? 상사는 뭘 기대해? 하지만 당신은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이 질문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뤄왔다는 신호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버려진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어두컴컴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당신의 집입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창문을 열어 빛을 들이세요. 하나씩 방을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 방에는 당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처음에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세요. 매일 물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고 싶은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이런 작은 질문들이 당신을 더 큰 질문으로 이끌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두 번째 방에는 당신의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모릅니다. 특히 오랫동안 감정을 억압해온 사람들은 누군가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괜찮아요. 라고 자동으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괜찮은가요? 하루에 여러 번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슬픈가요? 화가 난가요? 불안한가요? 외로운가요? 기쁜가요? 평화로운가요? 처음에는 감정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저 불편하다 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연습하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 없는 감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이름이 있는 감정은 다룰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 슬픔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압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당신의 직관이 있습니다. 직관은 논리적 마음 너머에서 오는 알미입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깊은 곳에서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에게 맞지 않아.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이 길이 내 길이야. 이런 느낌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느끼는데? 라고 물으면 답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 하지만이 그냥 그런 느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안내자입니다. 직관은 무의식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처리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당신의 무의식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직관으로 전달합니다. 직관을 키우려면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가슴이 조이나요? 배가 아프나요? 어깨가 긴장되나요? 이것들은 모두 신호입니다. 반대로 가슴이 열리나요? 호흡이 편안해지나요? 몸이 이완되나요? 이것들도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에는 당신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문화가, 가족이 당신에게 가치 있다고 주입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연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을 알면 삶의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당신의 가치관이 나침반이 됩니다. 이 선택은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이것은 나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다섯 번째 방에는 당신의 꿈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포기한 꿈들, 현실적이지 않다고, 불가능하다고, 이기적이라고 여겨 묻어버린 꿈들, 이제 그것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지? 어렸을 때 나는 무엇이 되고 싶었지? 만약 실패가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만약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없다면 어떻게 살고 싶을까? 이 꿈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깨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꾸기에 늦은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의 본질은 여전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다면 지금 당장 무대에 설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춤을 출 수는 있습니다. 발레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몸을 통해 표현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다면 베스트셀러를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진실성입니다. 당신의 꿈을 추구한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찾는 이 여정에서 당신은 많은 저항을 만날 것입니다. 외부의 저항,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왜 이래?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야지. 현실을 봐. 내부의 저항, 당신 자신의 두려움, 의심, 죄책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나는 자격이 없어. 이 저항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항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무 저항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저항을 만날 때 그것을 장애물로만 보지 마세요. 그것을 이정표로 보세요. 여기가 바로 내가 성장하는 지점이구나. 내면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자신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어떤 날은 다시 혼란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의 목소리구나.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표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자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외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제약이 없는 것.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집에 살 수 있지만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지만 두려움의 노예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고독의 포로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을 때, 그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로 가는 길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짜 삶을 살지 못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배신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인식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책임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면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당신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선택을 했고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당신은 주인공이 됩니다. 당신은 힘을 가집니다. 물론 과거에 당신은 피해자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선택지를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세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당신은 어른입니다. 지금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 자신을 용서하는 것,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이것은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을 해칩니다. 용서할 때 당신은 그 독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세요. 당신이 한 실수들, 당신이 놓친 기회들, 당신이 상처 입힌 사람들,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던 것만큼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엄청난 무게가 당신의 어깨에서 내려갑니다.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숨 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현재를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강점과 약점, 당신의 빛과 어둠, 당신의 모든 면을.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수용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합니다. 당신이 현실을 부정하면 당신은 환상과 싸우게 됩니다. 당신이 현실을 수용하면 당신은 실제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오래된 패턴을 따를 것인가?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두려움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사랑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자신에게 진실할 것인가? 매 순간이 선택의 기회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삶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자동 조종 장치를 끄세요. 깨어 있으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선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작은 단계라도 좋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나요? 진실을 말할 수 있나요? 경계를 설정할 수 있나요? 매일 작은 행동들을 쌓아가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인내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어떤 날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날은 뒤로 물러섭니다. 어떤 날은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성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진보입니다. 실수했나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넘어졌나요? 괜찮습니다. 일어서세요. 포기하고 싶나요? 괜찮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이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항상 더 깊이 갈 수 있습니다. 항상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당신 자신이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가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젊음과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가치도 사라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지혜를, 깊이를.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은 아름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불안정했고 확신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당신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주름은 당신이 웃었다는 증거입니다. 흰머리는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는 당신이 치유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더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축하하세요.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당신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것을,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한 자유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있는 그대로이고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을 때, 당신이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이 그냥 당신이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전염됩니다. 당신이 자유로울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을 보고 배웁니다. 엄마도 자기 자신일 수 있구나. 나도 나 자신이어도 되는구나.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당신의 삶 자체가 영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변화시킬 때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워질 때 집단 전체가 변화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빛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빛을 찾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울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사슬을 깨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될 허락을 줍니다. 그러니 계속 걸으세요. 이 자유를 향한 여정을. 빛이 되기 당신이 어둠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직면했습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당신은 빛이 됩니다. 이것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빛으로 빛납니다. 이 빛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빛납니다. 당신이 진실해질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입니다. 당신이 자유로울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영감을 줍니다. 이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결과입니다. 꽃은 노력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꽃은 그냥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일 때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의 눈에서 빛이 납니다. 당신의 미소는 진실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평화를 발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알아챕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당신은 뭔가 달라요. 당신에게서 빛이 나요. 이것은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발달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자기 실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확장됩니다. 계속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당신 자신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수록 당신은 모든 사람과 더 연결됩니다. 당신이 개인적일수록 당신은 더 보편적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진실을 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은 위로받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여정을 걸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무의식의 힘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얼굴, 다른 이야기, 다른 삶.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모두 의미를 찾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인식할 때 당신은 연민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됩니다. 그들도 그들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용서하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사랑할 게가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애들 사람의 어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용서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치유합니다. 당신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개인적이었지만 그 영향은 집단적입니다. 당신이 치유될 때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치유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더 이상 세대 간 전달되는 트라우마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더 건강한 관계를 경험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더 진실한 연결을 느낍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빛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설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가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당신이 어려움에 대응하는 방식, 당신이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교사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 자체가 수업입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사세요. 깨어 있으세요. 진실하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빛이 모여 큰 빛이 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영향은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변화의 중심입니다.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나요? 당신 자신을 바꾸세요. 평화를 원하나요? 당신 안에서 평화를 찾으세요. 사랑을 원하나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외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끝없는 투쟁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바꾸면 외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안에서 밖으로의 원리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당신의 외부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평화롭다면 당신의 삶은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자유롭다면 당신의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사랑이라면 당신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 안으로 돌아가세요. 계속해서 안으로 돌아가세요. 외부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답은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혜, 힘, 사랑, 평화, 기쁨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외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은 모든 것을 찾습니다.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제 당신은 집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어떤 상태이든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직 첫 걸음을 떼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인식 자체가 시작입니다. 당신이 중간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정이 가장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의 다 왔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했습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 모든 상처, 모든 어둠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함을 넘어섭니다. 당신은 놀랍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걸으세요.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길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일어서면 됩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찾으면 됩니다. 쉬고 싶으면 쉬세요. 그리고 준비되면 다시 시작하세요. 이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정입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누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선택, 매 호흡과 함께 당신은 당신이 됩니다. 진짜 당신이, 온전한 당신이, 자유로운 당신이. 그리고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당신을, 가면이 아닌 얼굴을, 역할이 아닌 본질을. 당신은 세상에 필요합니다.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일 때 당신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진실하세요. 자유로우세요. 당신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우리,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빛을 찾는 우리,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빛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힙니다. 당신이 자유로울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은 세상을 치유합니다. 그러니 계속하세요. 당신의 여정을, 당신의 치유를, 당신의 성장을.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노래를, 당신의 춤을. 당신이 바로 세상이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돌보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연민을 자신에게도 주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내를 자신에게도 주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랑을 자신에게도 주세요.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이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당신은 집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완벽합니다. 그것으로 아름답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에게. 당신이 항상 있었던 곳으로,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으로 환영합니다. 당신. 이 여정을 함께 걸어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만약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만약 당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우리는 함께